안녕하세요. 부산국제고등학교 강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의 위험은 흔히 공기를 뜻하는 에어와 세상의 종말, 묵시록을 뜻하는 아포칼립스를 합성해 에어포칼립스로 불립니다. 에어포칼립스를 멈출 방법, 과연 있을까요? 연간 전 세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125만 명, 그 5배가 넘는 700만 명의 사람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이런 예상치 못한 피해를 주는 미세먼지가 무엇인지 그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작지만 강합니다. 이름으로 인해 단순히 입자가 작은 먼지라 생각하기 쉽지만 맹독에 가깝습니다. PM2.5와 PM10의 두 종류로 나뉘고 각각의 구성 성분도 크게 다릅니다. PM10의 직경은 1000분의 10mm, 즉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습니다. 미세먼지라고 하면 보통 PM10을 가리키는데 머리카락 단면의 5.1에서 7분의 1 정도, 해변의 고온 모래보다 9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작은 미세먼지가 있으니 바로 PM2.5입니다. PM2.5는 1000분의 2.5mm, 즉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아 머리카락 직경인 60 마이크로미터의 20분의 1에서 30분의 1 정도의 크기입니다. PM10은 보통 작은 먼지나 꽃가루, 곰팡이 같은 물질로 구성됩니다. 반면에 초미세먼지로 불리는 PM2.5는 금속이나 석유화합물, 소위 화석연료가 연소해서 발생한 성분들로 이루어집니다. 초미세먼지는 극히 작아 호흡을 통해 폐포까지 직접 도달합니다. 폐포를 통해 신체 각 기관으로 쉽게 흡수되고 혈류로 스며들어 전신의 염증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금속이나 탄소성 화합물질 성분이다 보니 더욱 치명적입니다. 적혈구보다 작은 초미세먼지,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까지 자유롭게 침투하는 독성 물질입니다. 미세먼지는 작은 덩어리 형태로 이루어져 그 단면을 살피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장 안쪽은 유기생 물질의 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으로는 토양 성분, 금속, 이온 같은 것들이 층을 이루며 둘러싸고 있습니다. 주된 구성 물질은 원자탄소와 유기성 물질, 금속, 토양광물 같은 것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13년 미세먼지를 1등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우리 몸과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맹독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주요 지역별로 PM2.5 초미세먼지 성분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수도권 서울, 중부권 대전, 남부권 광주, 백령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독성물질 성분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성분 물질을 분석해보면 황산염과 질산염 등이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석유나 석탄 같은 석유화합물을 태워서 발생하는 탄소, 검댕이 27%, 광물이 6%를 차지합니다.
백년도처럼 비교적 대기오염 물질이 희소한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탄소, 즉 자동차 배기가스나 공장에서 발생하는 탄소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몸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겠죠. 초미세먼지는 더욱 심각한데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기 중에 떠다니는 형태이기 때문에 숨 쉴 때 우리 기도로 들어와서 천식을 일으키거나 기관지염을 일으키는 1차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기관들이 체질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미세먼지만으로도 알러지 반응에 의한 천식에 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초미세먼지는 혈관 내피세포보다 더 작은 크기라서 실제로 혈액 속에 직접 침투할 수 있습니다. 혈류를 따라 몸 전체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심혈관계 질환을 발생시킵니다. 알러지를 일으켜 피부 가려움증이나 접촉성 피부염도 유발할 수 있고 더 심해지면 아토피를 일으킵니다. 눈이 뻑뻑해지는 안구건조증과 두통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기관지 천식을 포함해서 만성 폐기종, 만성 기관지염 같은 폐쇄성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WHO가 발표한 것처럼 암의 발병과 인과관계가 높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 위해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서 미세먼지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했다면 이렇게 위험한 미세먼지가 왜 발생하는지 알아야겠죠? 미세먼지가 중국 등 해외에서 기류를 타고 날아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외 요인만큼이나 국내 요인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1차 발생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외 요인, 공장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자동차 배기가스, 도로나 빈집터에서 발생하는 먼지류 등이 1차 발생 원인을 제공합니다. 아무래도 해외 요인이 상당한 것은 맞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과 중국의 대기를 실어 나르는 편사풍은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강력한 영향 요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외 요인만이 전체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2차 생성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기 오염하면 흔히 자동차나 공장 배출가스 등 1차 발생원을 생각하지만 초미세먼지의 75% 이상은 배출된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서 다른 물질과 뭉쳐 2차적으로 발생하는 2차 반응물질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수증기, 오존, 암모니아 등의 대기 농도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나 주유소 유증기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즉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나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방출되는 황산화물들과 반응하여 질산암모늄, 황산암모늄 같은 2차 반응물질을 생성합니다. 바로 이것들이 초미세먼지의 70%에 달하는 주요 구성물질인 셈입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1차 오염원과 2차 생성물의 비율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배출량 중에서 어떤 오염원이 가장 점유율이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녹색이 2차 생성물인데 앞서 말한 대로 각 오염원에서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수도권 오염원으로는 경유차의 비율이 높고요. 전국적으로는 공장을 포함한 사업장의 비중이 큽니다. 건설기계, 선박, 냉난방, 유기용제, 발전소, 비산먼지 등이 주요 감염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차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전국적으로는 산업 현장의 오염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의 실체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최근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긴 터널 같은 고난의 날들을 보내고 있어서 미세먼지나 기후변화 같은 본원적 이슈들이 잠시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죠. 미세먼지로 촉발되는 대기오염은 다시 기후변화로 인한 큰 위기의 트리거가 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해 우리들 각자가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를 생각해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예보를 위한 등급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경보 등 5등급으로 예고되며 2019년부터는 더욱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미세먼지는 151 이상, 초미세먼지는 76 이상을 넘으면 매우 나쁨 예보를 발령하고 각각 300, 150을 넘으면 경보가 발령됩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기준으로 매우 나쁨 단계에서 발령되는 비상저감 조치가 며칠이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를 환경부에서 발령합니다.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는 보통 미세먼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로부터 이틀 전에 발령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므로 이를 단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자동차 운행 제한 등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틀 전 당일 17시 예보 기준으로 D-Day에 해당하는 날짜에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등급인 경우와 당일 기준 D-1, D-Day에 해당하는 날 모두 미세먼지가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한 것으로 예측된 경우 예비 저감 조치를 발령합니다. 비상저감 조치는 D-1에 발령되며 당일 기준 초미세먼지가 50을 넘거나 D-Day의 24시간 평균 50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됩니다. D-Day 기준으로 24시간 평균 75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도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합니다. 뉴스나 앱을 통해 비상저감 조치를 고지하고 있으므로 뉴스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겠습니다. 당일의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 발령되는 경보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나누어 발표되며 초미세먼지를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의 대기자동 측정소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단계별 발령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저감 조치가 발령될 때 미세먼지 경보 역시 같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3월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절 요인으로 인해 심각해지기 때문에 2019년부터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석탄 발전, 사업장, 항만, 해운 분야의 감축 조치를 단행하고 공공차량 이부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국민건강보호조치, 한중협력 등의 조치가 진행됩니다. 실생활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7대 대응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특히 기관지나 폐에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실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나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민간군에게는 절대적인 예방조치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각국이 마스크 부족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중국은 상시 미세먼지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어서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을 피하고 활동량도 줄여야 됩니다. 외출해서 귀가하면 깨끗이 씻는 등의 개인위생도 유의해야겠습니다.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물과 황산화 효과가 있는 비타민C 확충을 위해 과일과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대기오염 유발 행위를 줄여야겠습니다.
실내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미세먼지가 심하면 창문을 닫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하루 중 일정 시간은 환기를 통해 실내 공기를 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를 할 때는 물 청소를 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겠죠? 나쁨 단계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의 단계별 대응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농도 발생 시에는 외출 자제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시 대로변이나 공사장 피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로 대기오염 유발령이 자제하기 등의 행동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에어코리아 앱이나 TV 등을 통해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면 대중교통 수단을 준비하고 보건 마스크를 미리 챙겨둡니다. 비상 저감 조치 시행 시에는 공공차량 이후제가 실시됩니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실외 수업을 단축하거나 금지하고 이용시설 내 기구류와 기계를 세척하는 등 위생을 강화합니다. 경보 발령 시에는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고 휴교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의보와 경보가 해제되면 외출 후 개인 위생 관리, 물과 비타민C 섭취,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에 유념하도록 합니다. 학교에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평시에 할 일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대응 방안을 숙지하고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앱을 설치하는 등의 사전 준비를 합니다. 학생과 보호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이나 대응 조치를 지도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실외 수업 대책을 사전에 계획합니다. 관심이 필요한 학생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합니다. 또 보건용 마스크를 비치하거나 점검하고 공기청정기를 관리하여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합니다. 다음은 고농도 예보 이상의 단계 시 학교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로 고농도 예보가 발생하면 비상연락망이나 안내문으로 행동요령을 공지합니다. 다음 날 실외 수업도 점검하고 미세먼지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2단계로 인근 측정소 나쁨 이상의 고농도가 발생했을 때는 담당자가 상황을 기관 전체에 전파합니다. 학생 대응 행동 요령을 교육하고 실외 수업은 자제하도록 합니다. 호흡기 질환 학생에 대한 관리 대책도 실행합니다. 3단계로 주의보 단계에서는 실외 수업은 단축하거나 금지되고 시설 내 위생 관리를 강화합니다. 4단계로 경보 단계에서는 질환자를 파악하여 관리하도록 합니다.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고 휴업 공고가 이때 있을 수 있습니다. 5단계로 주의보나 경보가 해제되면 실내외를 청소하고 미세먼지가 낮아지는 시간대에 환기를 실시합니다. 환자를 파악하여 조기 귀가시켜야 합니다. 담당자를 사전에 정해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보 시 조치 결과를 작성하여 교육청에 보고합니다. K80이나 K94 같은 보건용 마스크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정식 와이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콧등으로 올리고 얼굴에 맞추어 잘 눌러주어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야 합니다. 코를 가리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과 완전히 같은 행동입니다. 코로나도 코 내부의 비강 내막을 통해 가장 잘 전염된다고 하니까요. 코를 완벽하게 가려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KF94 마스크는 머리 뒤로 완전히 묶어주는 것이 좋지만 본인의 얼굴에 밀착할 수 있도록 고정을 해줘야만 바이러스나 세균, 미세먼지가 얼굴과 마스크 사이로 파고들지 않습니다. 여름철에는 덴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기도를 통해 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사용할 때는 찢어지거나 더러워진 마스크는 써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에탄올 소독제를 마스크에 직접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장과 건설 현장의 대기오염,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들이 앞으로 이어진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몇 장면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최대한 활동을 멈추고 자동차를 멈추고 공장을 멈추자 도시의 동물들이 자유롭게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본 나사의 자료처럼 대기오염이 완전히 사라지기도 하고 한참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인 우리나라의 3월, 4월, 5월의 대기가 완전히 깨끗해지는 현상도 관찰됩니다. 우리 인류가 이제는 경제적인 확장, 개발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생태주의적 삶이란 무엇인지 깊게 생각하고 선택해야 할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국제고등학교 강은수였습니다.